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는요, 현대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사상가들을 선정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9월 달에는 까미와 사르트르의 강의가 있었고, 10월에는 팩터 바이스, 그리고 지금 11월에 아도르노와 베케트, 그리고 12월에는 브레이트와 베냐민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11월 강의는요, 지금 문명과 야만 그리고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아도르노와 베케트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강의 4주차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주에는 아우슈비츠와 열탕국이 흐르는 거신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되고요. 둘째 주에는 현대사회 혹은 아름다운 야만사회, 셋째 주에는 현대인 혹은 이성적인 파충류, 넷째 주에는 현대예술 혹은 고통의 언어와 행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의해주신 선생님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김진영 선생님은 고려대 대학원 동문과를 졸업하시고 프라이부르 대학에서 아도르노와 베냐민 미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바르트, 카프카, 프루스트, 베냐민, 아도르노 등을 넘나들며 문학과 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수강생들로부터 생각을 바꿔주는 강의, 인문학을 통해 수강생과 호흡하고 감동을 이끌어내는 현장, 재미있는 인문학의 점수라고 극찬을 받아오셨습니다. 또한 텍스트를 재해석하는 독서광장으로 지속적인 호평을 받고 계시고요. 현재는 철학 아카데미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선생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자리에서 강의를 처음 세네. 저 어떻게 극단 같은 데서 강의를 해보면 처음입니다. 공익극단에서 저한테 4회차 강의를 부탁하셔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아도르노 전공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도르노하고 그리고 사실 베케트를 좀 마지막에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아도르노가 가장 자기 철학 아니면 미학의 가장 상징성을 가진 작가로 바로 사무엘 베케트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텍스트 속에서 사무엘 베케트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아도르노가 일찍 사망을 하지 않았다면 두 개의 대저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문학 부분에서 베토벤에 대한 큰 책을 쓰려고 아주 준비를 많이 해놨고 또 하나는 사무엘 베케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글을 써보려고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아마 살았더라면 두 분야에서 어쩌면 아주 서양 지성사에 또 한 지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둘 다 예술이긴 하죠. 그래서 그 음악과 연극 부분에서 아도르노 특유의 비판처럼인데요. 철학적 의미에서 그 두 장르를 들여다보는 그런 저작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토벤에 대해서도 남겨놓은 그러한 아주 많은 메모들은 아도르노 사망 뒤에 아카이브에서 이미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의 책은 아니고 메모들인데 사무엘 베케트에 관한 그런 기록들은 아직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함부로 책을 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그 책이 책으로 묶여서 편집되어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아도르노가 문학 부분에 대해서 쓴 그 에세이를 전부 모아놓은 책이 문학에 대한 악보라고 하는 그러한 문학 에세이집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무엘 베케트에 대해서 아주 긴 그리고 거기에 수록된 그러한 에세이들 중에서 가장 공도 있는 에세이로서 사무엘 베케트에 대한 에세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를 다루는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 전부를 다루는 게 아니라 독일어 렌트 게임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로부터 고도를 기다리며 그
회에 제가 아도르노가 특히 베이케트를 중심으로 해서 연극만이 아니라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아니면 회화에 이르기까지 아도르노가 특히 이하이론에서 가지고 있었던 현대 예술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아도르노식 대답을 전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극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거리 베이케트를 좀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연극에 대해서는 제 전공이 미학이고 그래서 제가 뭐 문학이나 음악이나 또는 이제 영화, 특히 사진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지만 연극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집중적으로 교양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극단에서 제가 무슨 강의를 해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꼭 한번 따지지 말고 그냥 나는 예술에 관한 또는 철학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4회에 걸쳐서 대처럼 아도르노 강의가 될 거예요. 아도르노 강의가 되고 그리고 또 아도르노의 철학에 대해서 미학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집대성되어 있는 그리고 미학이론이라고 하는 1970년도에 나온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아도르노가 1969년에 사망을 했고 그래서 거의 다 써놓고 거의 출판물도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그러면 사후 출판입니다. 사후 출판 자신이 책을 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도르노의 최후 저자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도르노의 텍스트들이 워낙 난해하고 난해한 건 내용도 난해하지만 글쓰기 스타일 자체가 어떤 철학적 자신의 주장들과 맞는 그런 실천력이 때문에 아도르노의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론이 실천이다. 많은 사람들은 또 실천이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아도르노는 이론이 바로 실천이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철학이나 또는 여러 그런 정신학원 속에서 실천이 뭐냐, 이론이 뭐냐, 이론은 난해한 문제, 무엇이 옳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물론 이론과 실천이라는 문제가 공이 잘 마치 예술에서 형식과 내용이 잘 맞아 떨어지면 그것이 소위 완전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지성의 영역에서는 그 이론과 실천이라는 배와 둥처럼 떨어질 수 없으나 늘 딜레마에 빠지는 두 개의 영역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아니면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론이나 실천의 근거가 설명되기 마련인데 아도르노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은 실천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그쪽에 속해 실천이 중요하다 이론보다는 그런데 이제 아도르노는 바로 이제 이것이 아도르노의 보수주의적 성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나치게 지성주의적 성격이기도 하지만 엘리트적 어떤 자만심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말하자면 이론을 더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아도르노 얘기하면 분야민 같은 사람들과 많이 비교돼서 얘기를 해요. 저도 두 사람을 함께 공부하게 했습니다만 아도르노와 베냐민의 관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문제의식이나 또는 어떤 시대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나뉘는 바로 지점 중에 하나가 아도르노는 바로 이론의 영역에서 어떤 문명에 대한 역사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했다면 왜냐하면 이론이 아니라 바로 실천에서 말하자면 그 가능성을 찾으려고 했었던 근본적인 차이가 지금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아도르노의 철학에서 또 미학까지 아도르노의 철학 모두가 사실은 마지막 저작인 미학 이론으로 건너가면 거기에서 전부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사전 의식을 이미 전제하고 얘기되고 있는 예술들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 그 책 자체를 자체로서 이해하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이해하자면 그 아도론의 전반적인 지식을 염두에 두어야지만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도론은 쓴 책은 상당히 많고 전집본으로 하게 되면 전부 지금 한 30여 권에 이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인데 아도론 혼자 저자는 아니에요. 호르카이머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의 철학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도론과 호르카이머의 공동 저작으로 되어 있는 그 유명한 대개론의 연습법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책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도론의 철학 전체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아도론의 이학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과 예술의 관계에서 아주 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쉐일도 그렇고 여러 철학자들이 칸트도 그렇고 판단력이 많이 결국 예술로 헤겔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많은 그런 서구의 특히 독일 철학자들이 굉장히 형상학적이고 그리고 정신과학적인 이러한 그 논의를 하다가 그 끝에 가가지고 대체로 예술을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자면 사실 철학은 담을 수도 없는 것인데 예술가 쪽에서 오면 그런 경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문화를 자신들의 어떤 철학적 시스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늘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봉합하기 위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도론의 경우는 좀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아도론도 분명 그런 경우이긴 하나 그런 아도론은 그런 예술이라는 부분을 바로 자신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전부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보았고 그래서 아마 이학이론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도론 전체를 이해하는 쿨한 작업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특히 한 번역본으로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만 해도 되게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번 4회 강의를 거쳐서 1차적으로 아도론의 철학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어쨌든 마지막 시간에 예술 부분을 다루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가 있는데 그 페이퍼에서 다루고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제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그런 내용들과 연관돼 있지만 바로 강의가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며 제가 여기 썼던 글들 그리고 또 앵커의 것을 아도론의 음악 전집에 들어가 있는 작은 에세이를 번역한 겁니다. 연탄고 포행과 프레이저 그 부분을 좀 함께 다뤄보려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할게 전반부를 좀 할게 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아도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도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엉뚱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르겠지만 바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아우슈비츠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아우슈비츠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 페이퍼를 통해서 연탄곡이 있는 거실이다라고 하는 음악 문제를 조금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 부분을 다루면서 근본적으로 아도론 사유의 중심점이 되고 있는 그 축을 좀 소개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도 양극성을 지니는데요. 연탄곡이 있는 거실은 아주 평화로운 시민 가정에 어떤 좋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우슈비츠는 사람이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양극성 사이에서 다른 말인 아도론의 삶이
유대인, 성공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부터 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 독일이 많이 살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누죠. 그러면 어디로 세 부류로 나눕니다.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통과 종교주의자 아니면 원본주의자로서 유대인 그룹이 있다는 그들을 계속 도시 생활을 안 하고 이제 그 보니까 원래 떨어진 그 지역에다가 마을을 짓고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의 삶을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유대인들은 거의 전부 유대인들이겠지만 그들은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세큘레이제이션, 세속화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과 세상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어느 그룹이라 그렇지만 세상 속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세속화된 유대인들 중에 성공한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 실패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베르민 같은 거 요즘 보게 되면 베냐민 같은 경우도 베냐민도 아주 성공한 아버지를 둔 유대인인데 그게 바로 서부고 서부에서 동부에는 또 몰락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계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늘 자기 유명을 생각하면 자기는 늘 서부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 동부라는 얘기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다 어느 날 나갔고 그래서 창녀를 만났고 그리고 거기를 만났고 이것이 말하자면 역설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첫 번째 섹스 경험을 만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이후의 이론적 근거들, 이론적 배경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뿌리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노가 살던 프랑크푸르트도 마찬가지여서 사실 아도르노는 굉장히 유복한 그런 시민가정에서 아버지는 아주 포도주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가족을 보게 되면 두 여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아도르노라는 애칭입니다. 애칭. 독일어 있는 영어로 없어요. 이탈리아 말. 그리고 또 아도르노라는 시작.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제 다시 진짜 아도르노의 말은 디젠부르트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밭이라는 뜻인데 독일어는 당연히 이상한 뜻이 있습니다. 밀러로 방학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직업을 이름으로 붙여놔가지고 이런 건데 이 아도르노라는 말도 어머니가 애칭으로 붙여주기 위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처럼 이제 그 자기가 이름을 쓴 겁니다. 테오도로 비젠부르트가 원래 이름인데 지금 테오도로 아도르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호적에 보게 되면 비젠부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도르노의 어머니는 이태리 여자였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나름대로 오페라에서 유명한 소프라노였습니다. 소프라노 가수였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 아도르노 저기 뭐죠? 아도르노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면서 직업을 그만두고 독일로 오게 되었고 또 그리고 또 결혼을 안 하는 이모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모가 한 사람인데 또 이모는 또 아주 나름대로 재미있게 있었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아도르노에게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도르노가 유명기를 보냈던 19세기의 시민가정이라는 것이 예술과 다루어지겠지만 아도르노는 19세기 시민가정이라 시민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가부장 체제를 정부는 있으나 그러나 역할 분담이 아주 뭡니까 정의롭게 주어져서 아버지는 외국에서 뭡니까 사업에서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그러나 경제적인 토대도 그 당시에 이제 노동운동에 의하면 정당한 교환관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부당한 교환관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성실한 노동과 그리고 또 공공성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노동을 통해서
스토리도 없고 그 경제력과 그리고 또 부모가 어머니와 이모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러한 뭐라고 예술적 교양성 이것도 공이 세특성을 있었던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우리 집을 얘기하면 김나지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성적표 같은 걸 보게 되면 정말 다 올 A 같아요. 그런 것도 봤어요. 올 A인데 딱 하나 보니까 그 B가 하나 있어요. B 플러스가 있어요. B 플러스 이게 바로 수학인데 이게 수학인데 우리가 그 아도노가 쓴 에세이집에 수학이라고 하면 그게 아주 마음에 많이 남았는지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변호를 하는 조그만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 에세이가 진짜라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내가 그날 수학의 B 플러스를 받은 건 내가 그만 보니까 수학 시간에 지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각을 왜 했느냐 하면 그때 나는 너무도 달콤하고 너무도 평화롭고 그리고 내가 지금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었고 그 꿈 속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그만 지각을 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빈틈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처로 여겨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사실은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B라고 하는 그런 상처지만 성적들에 바로 그 상처는 왜 생겼냐? 다름 아닌 그겁니까? 유일한 구원으로 주어졌던 어떤 그런 유토피아에 대한 꿈, 동화 같은 꿈, 그 꿈에만 심취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올 A들은 말하자면 다 걔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 현대 사회의 모든 어떤 제도들, 현대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가치들 이것들은 사실은 구원의 가능성이 되지 못하고 현대 사회에서 몰락해오는 것들, 그리고 주변으로 밀려나오는 것들, 그리고 뭔가 비가치화된 것들, 이것들, 우리가 소위 계획화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인간의 지성 부분이든 감각 부분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상처이고 문명의 상처이고 다른 이 상처에서 음악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것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자신의 수학에 대한 어떤 변명으로서 에세이로 쓰여진 게 미니마 모랄이라는 식에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도르노는 교양과 어떤 춤을 발라서 사실은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리고 이 작곡도 아주 잘하는 그런 또 머리도 아주 좋아서 아주 명석한 그런 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당연히 그 음악적 교양 이거를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후 아도르노의 이제 그 뭔가 장르는 스스로의 장르는 음악적으로 원래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아니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길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하지만 뭐 마음만 먹었다고 어디서 피아노 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손가락도 길어야 되고 또 머리를 멀어져야 되고 그렇게 내가 막 그렇게 모자라고 그러지.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도 음악에는 뭐 도저히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그 다음에 작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체로 작곡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연주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가 그것도 한번 음악 비평가라고 하는 그리고 또 제일 또 잘 아는 척하는 것도 비평가들이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뭐지 아도르노가 작곡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이제 서구 음악사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빈을 중심으로 소위 신음악이다 아니면 빈학파다라고 하는 새로운 낭만 이후 소비 낭만 이후 어떻게 보면 음악 서구 음악사의 전통을 전부 말하자면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소위 뉴뮤직이다 신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대표적으로 슈에베르에 의해서 대변이 되고는 있지만 이제 그 빈 학파에 관심이 있었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알반 베르크에게 이게 뭡니까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 2년인가 될 거예요. 2년인가 열심히 알반 베르크한테 작곡 공부를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알반 베르크한테 충돌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작곡보다는 원래 음악에 대한 성찰이 뛰어나다 보니까 음악을 이론적으로 다루는 사람에게는 훨씬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됐잖아. 그래가지고 아픈 가슴을 부여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게 철학이에요. 철학이고 그래서 물론 철학은 현상학부터 시작해서 이러저러 철학들을 다 섭렵하긴 했으나 그러나 아도르노의 모든 철학은 사실 그 근본에 이번적으로 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도르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생각이라는 철학이라는 뭐냐 사유하는 건데 철학이라고 오늘날 필요한 사유는 귀로하는 사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귀로하는 사유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 귀로하는지 그것도 나중에 좀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도르노는 철학으로 뭡니까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박사 과정 거치고 그리고 대학 교수 자격까지 만취증해서 말하자면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파시즘 시대가. 그랬을 때 이제 아도르노는 일찌감치 미국으로 망명을 한다고 과연 지나하고 같이 그런데 아니면 개념이 파리로 건너가서 말하자면 아도르노와 호로카이오가 기자가 되고 다 말해주고 그랬는데도 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말하자면 나는 마지막 파리로 마지막 유럽을 보는 지성인으로 남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파리에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다시 스페인 국경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리고 그때 뭡니까 냉동표를 먹고 죽었죠. 자살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도르노는 그 이후 말하자면 미국에 한 5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하고 그리고 5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때 1920년, 1940년대에 혹은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까지 미국 사회의 수십 년 생활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완전히 자본주의 시스템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린 그리고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그 아메리카는 유럽과 완전히 달라서 그 자본주의의 천국이라고 하고 있는 그 미국 인들과 미국 문화와 그리고 대중문화 특히 그래서 아도르노가 저지른 커다란 실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즈를 대중문화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즈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문화가 어떻게 산업이나 돈벌이가 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에세이도 나오고 이런 이제 5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거치고 그리고 5년 동안에 보았던 미국의 아도르노가 볼 때는 가장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가장 비도덕적인 그런 물질적 삶 이것들을 직접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많은 에세이를 썼는데 그게 바로 안에 이제 미니마 모라니아라고 하는 그 책이 최근에 출판되기도 하지. 그리고 아도르노는 이제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호르카이마라는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아버지가 모든 유산을 호르카이마에 넘겨주었고 그리고 호르카이마는 그 유산으로 소위 사회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게 소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본거지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시대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런 두 축은 호르카이마하고 아도르노였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연합했던 사람들이 바로 맹랑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구죠? 사랑의 테크닉 이것을 하는 에리프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긴 했으나 그러나 마지막까지 말하자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그러한 영토를 지켰던 건 호르카이마도 아도르노였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에 호르카이마도 결국은
감성으로 몰락해가고 있는 비난화되고 가고 있는 그런 사회를 또는 문명을 저는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그 구원의 가능성을 도출해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프랑크 학파의 근본적인 이론적 목적이었다면, 말하자면 마지막에 보았을 때 그것들이 처음에 가능성으로 여겨져서 아주 굉장히 뒷판지면서도 희망적인 이론 작업들을 했으나, 그러나 시대가 변해가는 모양을 점점 보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결국은 이 이론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몰락해가고 있는 문명을 더 이상 말하자면 구원의 가능성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전망에 포록하면 나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론에서, 철학에서 결국은 종교로 건너가요. 아도로도 똑같이 그러한 절망에 빠지는데, 아도로는 어디로 건너가요? 예술로 건너가요. 예술로 건너가요. 그래서 우리 바로 리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맨 끝에 집대성되는 모든 분들의 집동되는 대성되는 그러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아도로노가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동안 늘상 주장했던 것이 말하자면 소위 행동주의의 근본적인 모든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대모하고, 그리고 또 무슨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다니고 이런 모든 때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행동주의 속에 실천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행동주의를 아도가 대단히 위험스럽게 생각해서 아도가 오히려 구원의 가능성을 두었던 것은 철천상, 철천성찰, 그리고 철저한 어떠한 그런 이론적, 많이 말하자면 인치, 이것이 먼저 앞서지 않으면 그 어떤 실천도 결국은 경고망공방이 되고,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파시즘 시스템을 오히려 더 강화만 시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6.8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학생들이 전쟁 이후 말하자면 잘못된 과거 청산으로 그대로 잔존하게 된 이 기성세대들, 그리고 거기에 또 밀붙은 신진 세력들의 기성세대들의 어떤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고 권력 시스템이고, 그런 일본하고 그다음에 독일을 굉장히 비교하잖아요. 일본은 무슨 자기 잘못을 고백 안 하고 독일은 한다고 하면 독일도 안 해요. 무슨 독일은 다른 데 가세요. 그런데 소문이에요, 소문. 그렇게 다 말하면 자기들을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어떻게 얘기하죠? 합리화하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거부의 방식이 있고, 하나는 승인의 방식이 있습니다. 승인으로 전략이에요.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이러면 그게 아주 죄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참회하는 것 같습니다. 천만에 모든 전쟁의 그런 모든 그런 정치적 전략의 오수는 이렇게 일본처럼 무식하게 안 했다고 안 해요. 했다고 그러면서 해야 될 일들을 피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지. 그래서 독일도 사실은 과거 청산군대를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게 바로 뉴른베르크 그 재판이 큰 문제였고, 그리고 나중에 함나 아레트가 문제 삼았던 그 바로 아이히만 그 예술적 재판도 다 그거 연루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독일을 이제 뭐죠? 6.8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학생들이 말이죠, 기존의 이런 과거 청산 문제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남은 권력들, 그리고 경제 권력들, 정치 권력들, 그것들에 대한 아주 전면적인 저항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프랑스에서 시작됐지만, 그래서 독일도 그게 엄청나게 컸고, 그런 와중에서 대학들이 전부 말하자면 강의를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도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기 위해서 말하자면 강의를 전부 거부하는 사태가 됐어요. 그 당시에 많은 교수들, 거의 모든 교수들은 이 학생들에게 동조가 아니라 그 물결이 너무 세서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강의를 다 중단하고 학교는 텅텅 비어있는데, 아주 단 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아도로노가 아주 꿋꿋하게 고집적인 급하게 강의를 매번 넣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 지도부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얄미웠잖아요. 그렇죠? 얄밉고, 그러면서
이론이 먼저다. 실천은 늘 보니까 역설적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합니다. 근데 아도르노가 결국은 그 중단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거냐면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저항운동을 하던 여학생이 뭐 달걀을 던져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막 TV 막 책상을 뚫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여학생 하나가 독일 여자를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슴도 엄청 커요. 근데 아버지가 이 자켓을 안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자켓만 입고 있다가 맨 앞에 앉아있다가 아도르노가 강의를 할 때 벌떡 일어나서 그 자켓을 열어버렸습니다. 그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을 받고 그리고 강의를 중단하고 그리고 제일 아도르노의 일생에서 어쩌면 수치감으로 여겨질 수 있는 나중에 대단히 후회를 하지만 경찰을 대학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아주 우회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아도르노가 그리고 고질스럽게 수행하려고 하는 강의를 겨우 그 여학생의 전과성하나 보고금하게 되었는가 또 아도르노의 이론 속에 있어요. 바로 이 육체의 문제, 이성과 그리고 자연의 문제. 자연이라는 건 인간에게 육체 영역을 얘기해요. 육체 영역에 대해서 아도르노가 어떤 생각을 했던가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노가 강의를 중단하고 그리고 스위스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휴가를 떠나는데 휴가를 떠나고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났냐? 그 전까지는 충격이 스위스까지 따라간다는 건데 어쨌든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고 그래서 아도르노는 그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도르노의 삶이나 아니면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철학의 어떤 본질적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벌써 몇 가지 그런 개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도르노 철학에서 이 음악의 문제, 그리고 이성과 그리고 자연의 문제 이런 것들 또는 이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중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아도르노의 사유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도르노가 말하자면 철학가가 이제 되었는데 그 철학가가 되고 나서 아도르노 사유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소위 철학적 사유로도 건너가고 음악으로도 건너가고 그리고 문학으로도 건너가고 또는 정신분석학적으로도 건너가고 또는 현상학적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전방위적인 그러한 그래서 그거를 뭡니까 학제간 사유라고 얘기하죠. 거기는 이유가 있는데 이미 근대성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 헤겔의 시대처럼 무슨 분야가 딱 전문적으로 나뉘어져서 그 분야가 따로따로 독자성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융합편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나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제도화가 거의 하나로 집중되는 어떤 통제 시스템이 되어간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우리 포스트 모던 현상 같은 것들,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서로 융합되는 거고 다 뭡니까? 다원성이다. 뭐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역설적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그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통합되느냐가 문제예요. 그런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 통합 과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집중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로벌 시대다 이러는데 이런 문제들에서 많은 그런 우려의 소리들이 또는 뭡니까 희망의 소리들이 다 불교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지금 지구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모두 친구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지구는 모든 말하자면 한마당처럼 뭡니까 과거의 분리들이 없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혹자들은 예를 들면 독일의 무지학과 이런 걸
파도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비판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사유를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파도로의 사유에 아주 뿌리 깊게 놓여있는 모든 아동의 그런 전방위적 그런 사유들을 전부 뭡니까 끌어들이고 있는 어떤 블랙홀 같은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동의 말 중에 아우슈비츠 이후에 그 서정시를 쓴 것이다.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대상과 대가가 서로 교감이 될 수 있을 때 나오는 왜냐하면 아우가 연기처럼 얘기했지만 어떤 그런 교감 현상이 될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서정시의 가장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서정시는 불가한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당연히 아니고 이제 그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대상 사이에 완전한 분리가 되고 돌파와 그리고 권력 관계로 되어 있을 때 그분과 말하자면 서정시를 쓰게 다 거짓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우슈비츠 이후에 그가 서정시를 쓸 것이냐 또는 풍경화를 그릴 것이냐 또는 누가 또 낭만주의적 문학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러한 뭐지요 그들의 말로 인류 사상 가장 극악한 그리고 가장 비인간적인 그런 사건이 역사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증명되죠. 그래서 이후 다시 서정시를 쓸 수 있다. 아우슈비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제기하고 그래서 파도로가 사실은 호르카이머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만나면서 그냥 대화를 하고 그리고 동일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공적으로 나온 기본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런 사전 나는 그 당시에 독일 철학을 하려면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어떤 책인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그 책에서 그 서문에서 그 두 상황에 밝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의 명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명제는 물음인데요, 질문인데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런 거죠. 왜 인간은 그토록 오랜 세월, 태고시대부터 인간은 그토록 오랜 세월을 말하자면 인간다운 삶을 구축하고 그리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와 노고와 고통을 거쳐왔는데 그 끝에는 왜 다시 야만이 되었나 그리고 왜 야만적인 세상이 되었나 여기 야만적인 세상이나 야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시 이제 그걸 아우슈비츠가 어떤 상징성을 지니는 건데 야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도로는 현대 사회를 아우슈비츠와 똑같은 어떠한 시스템을 가진 공간으로 봐요. 그래서 근데 아우슈비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뭐예요? 어떤 그 가스에 의해서 인간이 갖지 못한 방식으로 완전히 학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야만 사회다. 현대 사회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예요? 인간에 대한 야만성이 가해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만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나치, 아니면 SS, 어쨌든 아홉 독일인들을 얘기하죠. 독일인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현대사회를 비판하면서 인간은 태고시대부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긴 세월을 노력해왔는데 끝에는 마지막에는 인간은 다시 야만인이 되었고 야만세대가 되는 그것들은 문명상은 무엇인가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서 결국 바뀐 건 옛날에는 싸울 때 돌도 깁싸웠는데 지금은 원자탄 이거밖에 변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인간상 문명사의 가장 큰 모순은, 비극의 모순은 뭡니까? 기술력, 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발달이 말하자면 날이 갈수록 더해요 벌어졌다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명이라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기술의 발달이 바로 인간의 발달과 더불어서 말하자면 공이 와야 되는데, 그러나 해고시대부터 현대사회까지 이게 뭐니까 갈수록 간격이 커지고 지금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말하자면 벌어져 있다. 그 결과가 기술로 인간을 죽이는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아도로노는 사유는 전부 이 문제들을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바로 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트라우마, 바로 아도로노의 깊은 그런 상처가 나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를 들면 프리모렉이라든지 장아멜이라든지 앙텔모, 나머지라서 남편이었던 앙텔모라든지 이런 사람들 직접 말하자면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아우슈비츠 문제가 자신들의 아주 근본적인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아도로노는 이성에서 저도 전공자이라고 되게 못마땅해요. 뭐냐면 아주 빨리 도망갔거든요. 아주 빨리 도망갔고, 그래가지고 그 유럽에서는 완전히 뭐 전쟁이 일어나고 다 고통당할 때 사실 미국 사회에서는 본인도 고통을 당했다고 그러죠. 미국 사회 사는 꼴을 보니까 짜증이 나고 그래서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항상 안전하게 있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해서 또 나름대로 베냐민에 비하면 베냐민은 그야말로 보니까 떠돌이 백수였었는데, 아도로는 대학에 자리 잡고 또 아주 영광 높은 연구소를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겉으로만 보게 되면 하나도 피해본 게 없어요. 하나도 피해본 게 없는데, 그러나 이 아도로는 자기 사상에, 자기 사유에 깊은 곳에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잘 설명이 안 되기도 합니다. 설명이 안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식으로 보게 되면 아도로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이 유대인이어서 자신이 도망가지 않고 있었더라면 자신도 비슷한 운명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있겠지만,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말하자면 이론이 실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얘기해 주지요. 어떤 문자 영역이 육체 영역하고 다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보통 문자 영역하고 의미 영역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영역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지만, 아도로노는 그 두 부분이 서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꼭 당해야만 트라우마가 되는 건 아니다. 당하지 않아도 인식이 깊으면 그 인식이 뭡니까? 당한 사람보다 더 깊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사실 조금 펼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좀 아주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아닌 아도로노에게 도대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그의 전 생애, 그의 전 사유를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장악하고 있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알아봐야 돼요. 아마 이것들이 아도로노의 근본적인 가져간 사유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요. 시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부터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한번 아우슈비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슈비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아우슈비츠에서도 잘 아시죠?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 필름도 보고 또 영화들이 또 수식을 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끔찍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우슈비츠가 뭐 시대의 비극이다, 그리고 또 있을 수 없는 어떤 학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이 문장
물량에 이제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600만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다시 히틀러가 1939년 뭐죠? 그 정권을 장악하고 45년 자살할 때까지 6년에 세웠는데 그리고 장악하자마자 이제 유대인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유대인 문제를 말하자면 처음에는 모든 사회 특권들을 해왔고 그 다음에는 뭐죠? 모든 그런 결혼이나 뭐 이런 문제를 금지시키고 나중에 계획도를 만들어서 수용하고 그 다음에 수용소를 만들어서 강금하고 그 다음에 수용소 옆에다가 가스실을 만들어서 학살하는 게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우슈비츠가 유명한 것은 말하자면 가스실이 그 옆에 지어진 데가 거기에요. 그래서 사실은 비르켄나우라고 하요. 그래서 보통 아우슈비츠 얘기했다 우리는 아우슈비츠만 얘기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우슈비츠 비르켄나우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였고 비르켄나우는 그 옆에 지어진 가스실입니다. 그래서 가스실이 이제 몇 개 있는 수용소들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가장 큰 가스실이 있었던 곳이 아우슈비츠였고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가장 많은 학살이 이루어졌다. 어쨌든 간에 600만이라고 하는 그 물량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600만 대단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건 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무슨 뭐 장애인들 그리고 그러니까 안티폴리티커들 그런 사람들 또는 뭐 집시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비교는 너무 안 되지만 연구사에 의하면 아마 유대인이 아마 500만 조금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우슈비츠에서 말하자면 그 문제가 물량 문제를 많이 얘기했고 또 다시 그 아우슈비츠 가스실이 지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나치가 지배했던 60년 세월을 차츰차츰 죽은 게 아니라 2년 사이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 소위 그 유명한 히틀러가 히틀러한테 명령을 내리죠. 뭐니까 원칙적인 해결을 해라. 이런 경우는 원칙적인 해결이 뭐겠습니까? 뭐 수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없애라.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가스실이 지어지고 그때부터 소위 가스 학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500만 되는 사람들이 2년 내에 죽었다고 하게 되면 계산해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하루에 몇 명씩 죽었는지 그 계산이 얼마나 안 되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러한 그 물량의 문제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지만 아도너가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물량이 아니라 살해 방식입니다. 살해 방식.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몇백만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섬세한 방식으로 논의를 하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일단 바로 가스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가스냐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가스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클론 B라고 하는 가스예요. 독가스인데 이 가스로 바로 5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학살을 당했다. 왜 가스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 원칙이에요. 가장 적은 투자를 통해서 가장 많은 효과를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가장 적은 물자로 그리고 가장 적은 효과를 얻어내는 다 교수형시킬 거예요. 아니면은 천으로 쏴죽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로 그 원칙을 내가 수행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위생성의 문제입니다. 위생성의 문제. 바로 이 위생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폭력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위생성, 문명사라고 하는 걸 가만히 훑어보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 경향성을 지니지만 이 문명사가 어떻게 진보했느냐 진보인지 퇴보인지 모르지만 어떤 간에 발달했느냐를 가만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점점 위생이 강화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본 것 같은 것도 그러시죠. 예.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여기 뭐 젊은 여학생들이 많은데 도저히 못 만질 거, 뭐 도저히 가까이도 못 갈 거, 그런 거 있는 다 만지고 살았고, 그리고 뭐예요? 항상 옆에서 하고 이런데 갈 수가 어디 됩니까? 점점 위생화되어 갑니다. 이게 거주 문화 같은 것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문화가 되는 거, 위생화 과정의 하나의 그런 경향성을 지니고 있고, 아파트 내에서도 화장실을 제일 깨끗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위생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뭡니까? 문명화 과정은 과거에는 초기에는 안 그랬던 무엇이 더러워지는 과정이고 추해지는 과정이고, 그 과거에는 안 그랬던 것이 점점 깨끗해져야 되는 것으로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위생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얘기하는 바에 따라서 바로 이 문명사의 한 경향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이런 위생성은 바로 어떻게 보게 되면 점점 과거에는 집체화되었던 것들이 점점 뭡니까? 분리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과정하고도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가스를 사용하게 했을 때 다름 아닌 뭡니까? 어떤 효율성이 있었는가? 가장 위생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면서 뭡니까? 살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위생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생성의 문제는 나중에 왜 나치의 그런 폭력이 왜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이 폭력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바로 이제 아도로는 아주 실질적으로 다루는 그런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건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가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아주 강의를 한번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데 참 참아야죠.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인간이 문명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변해오는가, 어떻게 진보하는가는 아주 단순해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물질성들을 다뤘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지고 그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 건드리고 철 건드리고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테크놀로지가 점점 발달하면 어떻게 되죠?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다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취향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다루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가스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다루는 그런 지경이 되게 되면 테크놀로지는 아주 뭡니까? 발달했을 때만 아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화학이든 물력이 화학이 얼마나 발달을 해야지만 화학이 딴 거 아니죠. 사물의 비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물의 비밀을 다 해내었을 때만 이 가스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뭡니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놀라운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게 화학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바로 화학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화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화학들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그렇죠? 조금 저는 관심이 생길 게 우리 아들이 화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관심이 생겼는데, 어떤 보게 되면 이 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테크놀로지,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규정해 나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우리가 문화는 뭡니까? 플라스틱 옵션이 너무 비싸요. 플라스틱이 엄청난 발명이죠. 엄청난 발명입니다. 인간이 꿈꿨던 일을 실현시켜준 게 플라스틱이에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형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하면 되본 적이 없어요. 지휘력으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플라스틱으로는 마음대로 플라스틱. 인간의 오랜 꿈이 말하자면 이루어지게 만들었던 것, 이게 바로 화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그 가스를 다룰 수 있을 정도가 되자면 테크놀로지는 아주 지극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 수 없는데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속에는 온갖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온갖 장애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뭡니까? 궁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들이 뭐 저 자연에서는 뭐 사냥할 때 남들을 사냥하고 먹을 걸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항상 굶어 있어요. 항상 굶어 있어요. 굶어 죽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냥하는 거 보게 되면 뭐 쫓아서 금방 잡는 것 같지만 그 거의 뭐 사자도 사냥해 뭡니까? 거의 무슨 성공 가능률이 뭐 제가 여기는 한 4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라는 건 어떤 생물이 태어나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풍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인간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인간이 되고자 인간이 자연 외적 존재가 된다는 건데 자연 내적이면서 외적 정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궁핍 때문입니다. 궁핍.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테크놀로지가 발달된다. 뭐 돌도끼에서 뭐 철도 다루고 모두 다루고 여기서 테크놀로지가 발달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건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근대성에 와서 갑자기 말하자면 뭡니까? 아주 가속화되고 그리고 확장되죠.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 새로운 천지창조입니다. 산업혁명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 모든 자연 속에는 없는 게 갑자기 태어나기 시작한 게 말하자면 산업혁명이에요. 그 새로운 천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없던 걸 그냥 되라 하게 되었다 만들어냈다는데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내지 않았던 바로 그것들이 태어나는 게 산업혁명입니다. 그건 전부 산업혁명의 후예들이고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 테크놀로지는 근본적으로 사실 테크놀로지를 뭐로 볼 거냐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제 식으로 얘기하면 테크놀로지 속에는 이게 베냐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인데 테크놀로지 속에는 꿈이 들어있다.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꿈이 들어있는 것이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는 그저 과학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베냐민이 모든 도시에게는 말하자면 이루지 못한 꿈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도 베냐민. 테크놀로지에는 그 테크놀로지가 이루고자 했던 어떤 꿈이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내재해 있다. 테크놀로지와 어떤 인간적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테크놀로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테크놀로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꿈과 해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테크놀로지가 이토록 가스를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발달되었던 것은 나름대로의 꿈이죠. 그럼 그 꿈이 누구의 꿈입니까? 아마 인간의 꿈이죠. 그렇죠? 테크놀로지에 투사한 그런 꿈인데 그러나 그 끝에 와서 테크놀로지는 무엇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웃입니다. 그 가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예요? 바로 인간이 말살당하게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웃시비츠의 살해 방식을 얘기할 때 아도나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물량이 아니라 바로 이 가스를 통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문명사 문제와 연결되는 이러한 특히 현대성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현대성은 기술 사회예요. 테크놀로지 사회입니다. 뭔가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제도 자체가 테크놀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 자체가 테크놀로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도 이런 건 전부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떤 폭력성을 근본적으로 갖게 되고 있는 거 이런 문제들을 일단 제기하지요. 또 하나는 말하자면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의 사회 방식이 말하자면 아우슈비츠는 그냥 망망대로된 무슨 수용소여서 그 안에다가 막기 쳐놓고 그냥 나중에는 무작위로 가스실로 가서 죽이게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 여기는
일종의 실험실이었다. 일종의 시스템틱한 어떤 실험실이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의 사유가 아니면 어떤 논리가 발달하게 되게 되면 논리는 완벽성으로 지향되고 완벽성으로 지향되는 그 끝에 도달하려고 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무슨 논리 철학 이런 것들이 그 논리 시스템을 완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헤이겔 철학도 그런 거고 관념 철학들이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시스템이었다. 이 시스템은 결국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바로 이제 노동을 시키죠. 저도 뭐 아우슈비츠는 안 가보고 독일에 있을 때 바로 유대인 근처에 있는 꽤 큰 그 수용소였던 이 다카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좀 가봤습니다. 가서 굉장히 경악했어요. 정말 우리는 뭐 기념하게 되면 뭐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무도 그런 걸 세워놓은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깨끗하게 그냥 그 있던 공간 그대로 놔두는데 그게 더 충격을 가져다 주죠. 더 충격을 기념을 세우고 그림 그려놓고 예를 들면 그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그 뭡니까 매국받던 이 커피를 마시던 이 양철 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교수형을 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끔찍해요. 그 커피 같지도 않은 그런 매물 비슷한 거 주고 커피 다 이거 핥아가지고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놔야지. 거기다가 조그마한 거 그거 찌꺼기라도 남겨놓고 그러면 다 교수형 당했어요. 다 교수형 당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끔찍해요. 끔찍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무엇입니까? 이 그 시스템틱하게 학살이 이루어졌다.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사실은 그냥 죽이기만 한 게 아니라 아우슈비츠에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루려고 했던가 어떤 실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 누구죠? 뭐, 아도로모나 이런 사람보다는 직접 경험을 했던 프리모리비 같은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더 잘 아는데 나치는 유대인에 대해서 두 가지 실험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학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극단적으로 다 뭔가 뽑아내려고 했었어요. 이게 두 가지 목적이에요. 예?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열차가 도착하면 노동력이 없는 것들은 미리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력에 남은 사람들만 살려놓잖아요. 근데 이게 딜레마에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원칙. 예? 뭐예요? 죽이려면 학살의 목적이라면 어떻게 되죠?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노동력까지 탈취하려고 하게 되면 그 마지막 노동력이 뭡니까? 남아있는 그때까지 계속 뭐예요? 남겨둬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 두 목적이 동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까? 한번 그거 하려고 하면 애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소위 이 음식 말하자면 음식 주문 음식을 어떻게 배급하느냐의 어떠한 그런 리듬 그리고 이 과학적인 어떠한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이 음식 배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음식을 주면서 점점 죽어가요. 결국 죽도록 돼 있어요. 보통은 3개월 내에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건강하게 들어와도 그리고 근데 음식 배분을 통해서 그 3개월 내에 쓸 수 있는 노동력들을 전부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그게 바로 이 말하자면 한 예지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시스테매틱하게 이루어졌다. 시스테매틱하게. 논리, 머리, 이 머리가 그런 데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가. 즉 유대인들은 거기에 들어와서도 자기가 여기 왜 들어와? 여기가 어디인지, 자기가 앞으로 뭘 하게 될지,
자기가 그리고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살아남게 돼 있는 건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걸 현혹 관계라고 해요. 우리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너무 세면 뭡니까? 너무 밝아서 못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현혹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거기서 전혀 자기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건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그건 동시에 그 안에서 행정을 맡고 있던 소위 뭡니까? 뭐 게슈타포나 SS나 특히 SS부대죠. 이 말하자면 하위 그 쫄병들이죠. 그들도 몰랐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이 사실은 어떤 시스테매틱한 어떤 그러한 관리 체제 속에 다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재판정에서 많은 이들이 거기서 활동했던 봉사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치들이 군인들이 법정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왜 그러는지도 몰랐다. 나는 군인이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죄가 있냐? 이건 뭐 나중에 아이 희망도 그런 얘기하고 다 그랬지만 그건 거짓말이지만 실제로 저 하위급에 있던 그런 친구들은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하는지 그런 식으로 관리 시스템이 말하자면 다른 식으로 하면 현혹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말을 관리하면서 쓰는 말들도 전부 특별한 말들로 다 바꿔서 그것만을 쓰게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 시스템이 뭐냐면 사실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혔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때리거나 아니면 밥을 뺏거나 뭘 하거나 해서 했던 사람들은 이 독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훈련받을 때 이 유대인은 그야말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더러운 존재라고 이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도 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지는 건 다 그만두고 만지고 무슨 그런 건 다 그만. 대신 누굴 했냐? 유대인들 중에서 뭡니까?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일종의 방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방장을 카포라고 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방된 유대인들이 더 미워하고 그리고 더 무엇이죠? 그러니까 더 원한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방장되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뭡니까? 폭력을 가하고 뭡니까? 폭력을 당하고 이것도 일종의 위생성의 시스테마틱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도로가 권력이고 나중에 아도로의 모든 이제 사유들이 관련되는 그런 것인데, 하나는 이 학살이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죽었다. 가스실에 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수백 명씩 들어가서 다 죽었고, 그리고 집단 학살을 죽었다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덩어리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도로의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고귀한 개념 중에 하나가 좀 크게 얘기하면 주체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작게 얘기하면 인디비두움, 개인이라고 합니다. 아도로는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의 본령으로 알았기 때문에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성격으로 우리가 그 특징이 붙잡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성 이전에는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 그래서 중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딸이고 다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들어가는 뭐 이런 것이었는데, 그러면 근대성이 시작되면서 뭐예요? 개인, 개체겠죠. 개체 자체가 뭡니까? 조그만 것이다. 거기서 자유 개념도 나오고, 그리고 근대 국가도 거기서 출발하고. 근대 국가가 무엇입니까? 민주국가. 민주국가가 뭡니까? 개인이 뭐예요? 국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진 않죠. 그래서 다 거기서 다 나오는 그런 개념들인데, 어쨌든 이 아도르노가 아우슈비츠를 보면서 끔찍하게 생각했던 하나가 이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아도르노는 그 안에서는 개인이 죽은 게 아니라 본호들이 죽었다.
개인과 번호 사이. 예? 그래서 아도르노식으로 얘기하면 개인은 존엄한 것이고 개인은 그것 자체로서 그 무엇과도 교환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이 개인이 번호로 교환될 수 있는 거 이게 아우슈비츠였다. 근데 뭐 아우슈비츠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번호로 교환하지. 주민등록증 맨 번호잖아요. 그렇죠? 이거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뭐 학번들 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번들 다 계실 거. 어떻게 내가 번호로 대체되는가? 이것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 발상이 실현될 때까지 아니면 그 발상이 나올 때까지 그건 뭐죠? 개인을 뭐예요?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결코 그 발상이 안 나와요. 개인을 번호로 바꾼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끔찍한 거예요. 그 과정이. 그래서 아도르노를 볼 때 결국은 이 개체성의 말살이라는 게 일어난다. 개체성의 말살이라고 하는 것. 이 개체성의 말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문명사가 가장 이루고자 했던 어떤 개체성의 그런 세상이라면 이 문명사 전체의 원칙을 무효화시키는 이러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좀 얘기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뒤로 넘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이것들은 다 무엇이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죽었는가? 근데 사실 아도르노가 조금 더 다루어야 되는 문제는 가해자들의 영역입니다. 가해자들. 도대체 나치는 혹은 나치라고 하는 한 인간형은 무엇 때문에 그런 폭력을 뭡니까? 행사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뭐 세뇌받았다, 뭐 했다, 뭐 이런 히틀러는 말하자면 그쪽에 정치적 전략이었죠. 이 독일인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체로 우수성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언제나 열등성을 만들어내고 그 열등성에 비교해가지고 자기는 우수하다고 얘기해요. 자율성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미안하지만 우리 우리나라 부자들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기가 부자가 된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치사한 거죠.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뭐죠? 자기 근거성을 못 갖는 것. 자기 근거성을 못 갖는 것은 언제나 권력이든 부든 기생 권력이나 기생 부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게 뭐죠? 기생 숙주가 있을 때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생 숙주가 없으면 기생충은 어떻게 되죠? 자체로 아무 존재 근거를 못 가져요. 근데 어떤 한 사회가 좀 뭐라고 그래요? 공정하지 못한 사회다, 부당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구도가 뭡니까? 있을 때 구도가 있어요. 그리고 아도르노가 시민사회를 꿈꾸고 개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체가 존재 근거를 가지는 이게 바로 자유예요. 그리고 그 자유에 의해서 자기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개체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소사이어티로 생각했는데 우리는 가만 보게 되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우월하다, 우리 있다, 아니면 많이 배웠다, 뭐 이런 자기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 자체의 자기 존재성의 근거를 갖고 말하자면 자기 존엄화시키는 게 아니라 늘 뭡니까? 그보다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것보다 낫다라는 것. 늘 비교법이에요. 보다 낫다. 그러나 아니면 개인성이나 아니면 자기 존엄성 같은 것들은 자율적인 겁니다. 결코 비교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거꾸로 읽으면 뭐래요? 제가 말하듯이 기생권력이에요. 기생우월성이에요. 자기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게 없으면 우등하다라고 하는 자기들도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끊임없이
마치 끊임없이 이 빈부차를 남겨두려고 하는 이상한 그런 어떤 그런 우리 삶이 보여주고 있는 이 경제의 이상한 논리들, 단순한 시장 논리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장 논리만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제 그 가해자, 이 학살의 정신 분석학을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혐오성이나 뭐 이런 말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